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 전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번엔 이와 관련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나예요. 22살이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한국에 와 있죠. 몇 달째 한국에 머물면서 배우고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외국인 학생으로 사는 건 그냥 여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모든 게 새롭고 가끔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국은 활기차요. 길가엔 화려하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언제나 반짝거려요. 늦은 밤에도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속도가 있죠.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고 빨리 말하고 빠르게 살아가요. 그런 에너지가 커피숍이나 지하철, 강의실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느껴져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과는 정치나 세계 이슈에 대해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다르더라고요. 수업에서 사람들은 정치, 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해요. 이런 주제들이 교과서나 뉴스에 나오는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의견을 가지고 있고 활발히 토론하죠. 정치학을 공부하는 제겐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겁나는 일이에요.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걸 넘어서 세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요.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기사는 그가 재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한 문장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가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읽고 심장이 철렁이었어요. 그 말은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실행한다면 그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특히 중국에겐요. 저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난번 무역 전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양국이 서로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봤다고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60%의 관세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선언 같았어요. 곧 거친 상황이 닥칠 거라는 신호처럼요. 그런 정책 하에서 중국의 사정을 떠올리니 마음이 불안했어요.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공장과 노동자들, 사람들이 의존하는 일상적인 물건들까지 생각해보게 됐죠. 그리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이렇게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두 나라 간의 긴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문제들은 예전엔 저한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이 기사를 읽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아시아에 있다 보니 미국과 중국 같은 큰 나라들 간의 사건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이 글로벌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종종 미묘한 상황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고 더 큰 나라들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조정해야 해요. 그런 한국에서 이런 역학관계를 배우고 있는 미국인 학생인 제가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트럼프의 발표는 언론을 들끓게 만들었고 곧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뉴스 피드를 가득 채웠어요. 모든 사람이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나름의 예측을 내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기사를 읽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일지 퍼즐을 맞추려 했었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자국 경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쏟고 있었고 내수 시장에 집중하며 개방 정책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중국이 심지어 몇몇 유럽 국가들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했어요. 중국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다 중국이 한국에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눈길을 확 끌었죠.
이건 단순히 관광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이 한국과 더 강한 유대를 맺으려 한다는 신호였어요. 물론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새로운 게 아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중국이 우리 더 친해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이 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고민해야 했죠. 한국에게 이 상황은 복잡해요. 미국과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편 가까운 이웃 중국이 새롭게 다가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지도자들은 양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어요. 무엇이 자국에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하면서요. 한쪽 편을 너무 강하게 들었다간 다른 쪽의 지지를 잃을 위험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술과 인내심이 필요한 미묘한 균형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한국은 세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두 나라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한국이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상황. 마치 줄타기처럼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엄청난 결과가 따라올 수 있었죠. 한국이 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양국을 가까이 두면서도 어느 한쪽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죠. 여기에 오기 전에는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 중요한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에서도 종종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토론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남일이 아닌 제 현실로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나 교과서에 적힌 글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결정과 진짜 결과에 관한 이야기였죠.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한국이 이런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힌트를 얻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국이 계속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올까? 질문은 쌓여갔고 그럴수록 제 호기심도 커져갔어요. 답을 아직 알진 못했지만 답을 찾기엔 제가 지금 있는 이곳 한국이 최적의 장소라는 걸 느꼈죠.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한국의 힘이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외교에만 있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엔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독특한 힘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치나 무역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힘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 힘의 주요 부분은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산업에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 작은 칩이고, 배터리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처럼 현대 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죠. 한국은 이런 것들을 높은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이 산업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산업을 장악함으로써 한국은 권력을 얻었어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좀 달랐어요.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는 두 나라가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정말 섬세한 균형이었지만 한국은 이걸 잘 해내고 있었어요. 더 알아갈수록 한국이 이런 산업들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안정성을 만들어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런 힘이 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국의 문화도 큰 역할을 했죠. 여기 오기 전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K-팝 음악, 한국 드라마, 심지어 영화까지 국경을 넘어 널리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패션과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인기가 단순한 유행인 줄 알았어요.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그런 유행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한류라는 게 훨씬 더 큰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일종의 소프트 파워였던 거죠. 한국은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과 연결되고 이전엔 잘 몰랐을 한국이라는 나라의 친밀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에 도움이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이나 외교 관계를 맺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자국 시민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걸 보면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더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죠. 이건 돈이나 힘으로 얻는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연결에서 비롯된 영향력이었어요. 노래나 TV쇼가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생각해볼수록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 문화와 산업의 균형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주요 글로벌 산업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만들어 강대국들이 필요로 하는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동시에 문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이미지를 쌓아갔죠. 이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강력한 조합이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억지로 정상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한국은 스스로 돋보일 수 있는 길을 찾았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권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권력이란 가장 강하거나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진정한 힘이란 균형에서 오고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 연결과 존경을 만드는지에서 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힘든 세계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더 많은 걸 배우고 한국이 앞으로도 산업과 문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나갈지 지켜보는 게 기대되었어요. 한국의 국제관계 접근 방식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나라가 왜 자주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균형 잡힌 외교 접근 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회복력과 굳은 의지의 결과였죠.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강대국의 압력에 맞서며 주권을 굳건히 지켜왔어요. 이 의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저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그런 정신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두 나라와 강한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죠. 이건 아주 신중한 균형 잡기였지만 이를 통해 한국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더 강한 나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그런 한국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세계 속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기업들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진 힘에 대해선 미처 몰랐어요. 이 중소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첨단 기술을 생산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독창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몇몇 대기업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이 모인 결과였고 이는 한국 곳곳에 스며든 근면함과 창의성의 증거였어요. 이러한 성공을 직접 보며 한국이 이루어낸 자주성의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성장하기 위한 공식을 따른 게 아니라 자주적인 정신으로 경제를 일구어냈어요. 어떤 파트너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어요. 이 자주적인 마음가짐이 외교적 선택에도 반영된 걸 볼 수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주성과 회복력 그리고 균형 잡힌 관계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에 대한 기여는 경제와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인도주의적 노력에서도 국제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쌓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기 성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며 자신의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었어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을 돕는 모습은 저에겐 생소했지만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게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한쪽을 선택해야 할 필요 없이 양쪽과 다리를 이어가는 국가로 인식되었어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성장과 자주성에 대한 헌신을 직접 보며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정치가 권력을 위한 싸움,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제게 다른 걸 보여줬어요. 다른 나라를 누르지 않고도 성장하는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성공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방식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갈등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한국이 이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협력과 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란 균형 잡힌 접근에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독립성과 외교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이걸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경험들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배우기를 기대했지만 이 나라가 제 이해를 새롭게 형성할 줄은 몰랐죠. 이제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어요.